그러면은 2025년 텐베거, 이 텐베거라는 단어를 다 아시나요? 혹시? 네, 그러면은 제가 그것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 베거라는 단어는요, 야구에서는 루타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월가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더블 베거, 2루타라고 하면은 2배 수익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10베거는 뭐겠어요? 10배 수익입니다. 좀 자극적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경험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주식을 다들 오래 하셨죠? 예. 하시다 보면은 내가 과거에 거래했었던 종목들 중에 뭐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든 손실을 보고 매도를 했든 거래를 했었던 종목 중에 시간이 흘러서 되돌아보면은 10배씩 올라간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예. 저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계좌를 돌아보다가요. 제가 이제 2019년도에 가장 거래를 많이 했었던 종목이 두 종목이 있어요. 바로 에코프로랑 PNT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2차전지 소재 그리고 2차전지 장비 기업이죠. 당시에 거래를 해서 수익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작년에 2차전지 붐이 불어나요. 그래서 작년에 기준으로 에코프로 고점이 제가 19년도 당시에 거래했었던 그 가격 대비 100배가 올랐더라고요. 자, 근데 저는 당시에 30%, 40%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2017년도 바이오 강세장, 18년도 대북주 강세장 때도 마찬가지로 제 기준은 늘 20%에서 40% 수익만 잘 챙기자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계속 바라봐 왔어요. 근데 제가 계속 거래를 하던 종목들이 수익을 한 20%에서 40% 보고 매도를 했던 종목들이 시간이 흘러서 1, 2년 지나서 되돌아보면은 적게는 두세 배, 많게는 10배씩 올라가는 종목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시간을 녹여서 투자를 해서 저 10배의 수익을 온전히 내 수익으로 치환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는 이 10배 수익을 취할 수 있는 저만의 5가지 기준을 갖게 됩니다. 그 5가지 로드맵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이렇게 5가지인데요. 한 가지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의 유동성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텐베거 수익을 얻기로 마음을 먹고 투자를 했다면 시장에 자금이 많은 게 좋을까요? 아니면 유동성이 적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많은 게 좋겠죠. 그래서 내가 거래할 당시 예를 들어 2025년 우리가 텐베거를 노리는 거니까 2025년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매수 심리가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이재규 전문가님이 금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최근에는 국내 시장만 놓고 보면은 수급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8월, 9월 뭐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그런 분위기가 잡히다가 지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정 적자가 과하게 지출될까 봐 혹은 보호무역주의로 이제 원자재 인플레이션, 소비재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까 봐 이런 걱정이 되게 많아서 지금 매수 심리는 약해져 있어요. 근데 매수 심리가 강하다라는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우선.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의 트렌드입니다. 이게 지금 바이오 업종이 혹은 반도체 업종이 혹은 인터넷주가 이런 시장의 주도주가 높은 가이던스를 가지고 시장을 이끌고 있는 시장인지를 봐야 돼요. 지금 우리 시장 보면 삼성전자 매우 약세잖아요. 지금은 어떤 장세예요? 테마주 장세입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지정학적 이슈가 뜨고 나서 방산주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치매 관련 종목도 해리스 부통령 관련 종목으로도 최근에 움직인 바 있고 그리고 지금 다들 아실 겁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한강 작가 테마주라고 해가지고 뭐 출판사 관련 종목들, 재즈 관련 종목들까지 다 널뛰기를 하는 것을 봤고요. 최근에 아파트라는 신곡 나온 거 아시죠? 그 신곡이 발표가 되고 나서 엔터주들이 급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즉 테마주가 이끌고 가는 장세냐 아니면 주도주들에 대한 주도 업종에 대한 가이던스도 약하고 테마주로 부각될 만한 이슈도 없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개별주 장세냐 요 어떤 장세냐에 따라서 우리가 텐베거 전략을 다르게 세워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지금부터 더 중요해지게 되는데요. 모멘텀의 길이에요. 우리가 모멘텀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모멘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멘텀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2020년도에서 21년도 IPO 붐이 불었습니다. 지금은 하이브라는 명칭으로 이제 운영이 되지만 당시에는 빅히트죠. 이 빅히트가 국내 시장에 상장이 된다고 했었을 때 이 빅히트에 투자를 한 이 투자사들 그리고 협력사들 이런 관련 종목들이 빅히트가 상장된다고 하자마자 주가가 널뛰기를 하는 것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멘텀은 언제 빅히트가 상장된다라고 날짜가 정확하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모멘텀의 길이가 상장 전까지 이어질 거다라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원전이 핫합니다. 원전도 가능해요. 정부에서요. 대통령실에서 SMR 4개에 대한 건설에 대한 계획 발표를 연말에 진행하기로 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연말까지니까 지금 한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원자력 관련 종목, 원전 관련 종목의 테마의 모멘텀, 상승 모멘텀 길이는 2개월 정도 남아있다가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목표는 10배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의 길이가 길어야겠죠. 그래서 요 세 번째 조건까지 다 완료가 됐어. 그럼 이 네 번째도 중요하죠. 재료의 파워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기존의 시장에서 호재로 부각되던 그런 이슈들 말고요. 센세이션한, 우리가 조금 서프라이즈한, 그동안 없었던 신선한 재료여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신선한 재료로 굉장히 세게 올라간 테마를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작년 하반기에 있었어요. 상온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죠. 굉장히 널뛰기를 했습니다. 10배거가 그냥 다 넘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이 에너지 전반 산업이 한 번에 뒤집어질 수도 있는 되게 센세이션한 일이에요. 자, 이 LK99, 상온 초전도체 LK99의 연구 논문을 올린 퀀텀 에너지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분을 가진 LNS 벤처 캐피탈, 또 LNS 벤처 캐피탈, 이 벤처 회사입니다. 벤처 캐피탈 회사입니다. 여기에 지분을 가진 신성 델타테크가 저점 대비 이 초전도체 모멘텀을 타고 15배가 올라갔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의 파워도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그러면 앞으로 10배가 오를 것으로 추종하는 테마, 그리고 종목이 있는데 앞선 이런 유사 사례들이 있는지 앞에서 10배거의 사례들과 비교를 해서 유사점을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10배거의 조건이 우선 갖추어졌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요 여기서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시장의 유독성과 수급의 트렌드를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되게 마음 아픈 사진이 될 것 같은데 이 파란색 곡선이 S&P 500 지수입니다. 그리고 저 노란색 곡선이 안타깝게도 우리 코스피 지수예요. 자, 되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주식을 사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차이점이요, 내년이 되면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더 미국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주도주가 안 가면 지수는 안 갑니다. 즉, 우리 지수가 내년에도 빌빌거린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테마주 장세, 테마주가 급등하는 장세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주도주보단 기본적으로 테마주들의 등락폭이 더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배거를 얻기 위해선 테마주를 거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서두에 논리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미국 주식과 우리 지수가 더 차이가 벌어질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이 됩니다.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급격하게 둔화가 돼요. 이래서 시행한 통화 정책, 연준이 어떻게 했어요? 돈을 굉장히 많이 풀어냅니다. 돈을 이례적으로 많이 풀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자산 인플레이션이 벌어지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요. 주식시장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게 되죠. 자, 그 이후에 온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원자재 인플레이션, 소비재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면은 어때요? 국민들의 실질 이자 소득이 감소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스탠스를 바꿀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22년도에 연준에서 어떤 정책을 해요? 금리를 인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그러면서 통화량도 통화량을 축소하는 긴축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산 가격도 떨어져야 돼요. 자, 우리 시장은 정말 정석대로 움직였어요. 21년도 고점부터 떨어졌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은 다시 반등을 해서 22년도부터 올라가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온 거냐? 미국은 M7, 매그니피센트 7 종목,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멱살 잡고 끌어올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는지 설명을 해보자면 미국의 재무부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서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연준에서 통화량을 잔뜩 공급을 해요. 그러면 시장에도 잉여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습니다. 이 잉여 자금들을 재무부가 흡수를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단기채를 발행을 합니다. 단기채의 이자를 높여놔요. 그럼 놀고 있던 자본들이 우리가 미국 단기채만 매수를 하면은 저 정도 높은 이자를 준대. 자금이 단기채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재무부는 그동안 유동성을 풀어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었던 이 자금을 미국 내에서 놀던 자본을 미국 재무부가 단기채를 풀음으로써 다 감싸 안게 되죠. 그리고 이 자금들을 빅테크 기업들에게 AI 산업에 있는 기업들에게 로열티로 꽂아주게 됩니다. 이게 재정정책의 메리트죠. 타깃을 지정해서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에는 어떤 내러티브가 형성되죠? AI 모멘텀이 형성이 돼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멘텀이죠. 자,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미국 정부가요, 이 AI 산업, AI 기업들에게 로열티로 계속해서 시장의 돈을 끌어다가 재정 지출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을 왜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고 앞으로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냐면요. 이게 미국의 패권주의와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미국이 패권 국가, 기축통화 국가잖아요. 근데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군사력이에요. 그래서 군사력을 압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국방 지출, 그렇죠? 방위비 지출이 굉장히 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AI 기술과 이 퀀텀 컴퓨팅 기술이 이 방위 산업과 이 군사력과 직결돼서 연결이 되는데요. 이게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례냐면 미국에요, 팔란티어라고 하는 AI 솔루션 기업이 있습니다. 이 AI 솔루션 기업이 미국 국방부와 그러니까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국책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터졌을 때 실제로 우크라이나 군에다가 이 팔란티어가 AI 솔루션을 직접적으로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벌어진 일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탱크 한 대가 러시아 탱크 열 몇 대를 박살을 내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결과값을 도출을 해가지고 솔루션을 제공한 게 이 AI 솔루션 기업 팔란티어가 보여준 성과예요. 그럼 미국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패권 국가를 유지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잘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AI 시장을 우리가 독점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단기채를 발행해서 자금들을 끌어와가지고 AI 기업들에게 로열티로 꽂아주니까 AI 내러티브가 형성돼서 빅테크 기업으로 수급이 몰린 겁니다. 그게 벌어진 상황이고요. 지금부터 왜 이 상황이 더 벌어지게 될 거냐면 이제는 단기채를 충분히 발행을 했어요. 부채 한도 협상도 내년에 있겠지만 전후로 해서 이제는 장기채를 발행을 해야만 합니다. 장기채를 발행을 한다는 건 외국의 자본들을 끌어오겠다라는 거예요. 장기채를 높은 금리로 딱 올려놓으면은 당연히 외국에서는 미국채를 사면은 이자를 저렇게 많이 준대. 당연히 자금들이 어떻게 돼요? 미국의 국채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국채를 발행해서 판매를 했던 이 미국의 재무부가 다시 한번 돈을 확보를 하게 되죠. 이거를 어디다가 지원하겠어요? AI 기업들에게 또 지원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내년에 펼쳐질 일은 미국은 자산시장 버블이 일어날 거고요. 우리 증시는 계속 빌빌거릴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럼 그럴수록 미국의 주도주로 그러면은 이제 매수를 해야 되냐? AI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냐? 아닙니다. 테마주가 더 큰 동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AI 종목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종목은 다른 종목인데요. 조금 뜬금없을 수 있는데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AI는 많이 올랐어요. 엔비디아 이미 10배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와 연결고리가 있는 쪽이 아직 많이 안 올랐는데요. 바로 제가 준비한 테마는 비트코인 테마주입니다. 너무 뜬금없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AI 이야기 잔뜩 해놓고서 왜 비트코인이야? 라고 제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재규 전문가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미국의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앞에서 폴리마켓 자료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폴리마켓은 사실 이 돈을 직접적으로 베팅을 할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돈을 베팅할 정도로 지금 60% 넘는 지지율 그리고 승률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고 지금 예견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사촌이 지금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한 지 상당히 오래됐고요. 현지 분위기를 물어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지지율이 원래 3위였었던 후보죠. 근데 케네디 대통령 자손분이세요.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 출신이신 분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 즉 공화당 쪽의 캠프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이유를 비트코인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자, 미국의 지금 이제 민주당, 미국의 현재 민주당, 집권당인 민주당은요, 비트코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블록체인 산업도 규제를 막 하려고 해요. 근데 이 로버트 주니어 케네디 이 분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방비 지출을 절대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의 부채 이자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3경 5천조가 실시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돈을 안 풀면은 어떻게 돼요? 경기가 침체가 됩니다. 돈은 풀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트리핀 딜레마라고 합니다. 자, 요 트리핀 딜레마가 되는 상황, 3경 5천조에 대한 이자가 이미 미국의 1년 국방비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위기죠. 이 트리핀 딜레마를 어떻게 해소를 하면 좋을까? 그렇기 때문에 발행이 제한된 경화로 우리가 부채를 락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비트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 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미국이 패권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선 두 가지입니다. AI를 잡아야 되고 부채를 막는 비트코인을 잡아야 된다라는 내러티브가 내년에 크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테마주를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내년에 어떻게 될까? 미국 쪽으로 빠져나갈 거고 미국에 관련된 내러티브 있는 테마주로 수급이 들어갈 거다. 이 두 가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세 번째, 모멘텀의 길이 이런 것들을 설명할 건데 제가 오늘 준비한 텐베거 테마 바로 STO, 토큰 증권입니다. 비트코인 테마주들은 테마가 많아요. NFT, 신원 인증, 디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STO를 준비했는데요. 이유가 충분합니다. 자,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O 개념이 뭐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발행된 디지털 증권,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디지털 형태, 블록체인 형태로 만들면 실제 자산의 소유권을 직접 관리 가능하다.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주식을 삽니다. 그죠? 그러면 그 주식이 어디에 보관됐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예. 증권사가 예탁결제원에 우리가 산 주식의 장부를 맡기게 됩니다. 즉 중앙 집중화된 하나의 기관이 우리 장부를 관리하고 거래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다가 장부를 올려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노드로, 풀노드로 구축해서 누구나 쉽게 참여가 가능해요. 그러면 참여자들이 우리가 거래를 하는 트랜잭션, 거래, 누가 얼마큼 보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장부 내용을 전부 다 생태계에 참여하는 전부가 모두 관리를 하게 됩니다.